네, 오늘부터 3장 Implicit Incompressible Flow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어떻게 보면 공기역학의 기본 개념을 공부했고 2장에서 유체역학 복습 겸 지배방정식을 다뤘습니다. 그 지배방정식을 결국 아주 저속 유동에 대해서 즉 뭐 마찰도 없고 그래서 점성 효과를 생각하지 않고 속도도 매우 낮아서 비압축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라플라스 방정식으로 식이 간소화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1장과 2장은 이 3장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이 3장이 아주 전통적으로 공기역학에서 우리가 특히 항공기 주변, 날개 주변에서의 어떤 압력의 분포, 쉬어 스트레스의 분포는 비점성이라고 했으니까 찾을 수가 없겠죠. 단지 압력이 가장 크게 양력 발생에 기여하기 때문에 양력 발생의 어떤 원리를 이 3장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익형에 대해서 다루고 5장에서는 날개에 대해서 익형을 3차원적으로 좀 더 실제에 가까운 형태로 날개에 대해서 다루는 게 5장입니다. 이번 학기 구성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3장부터 공기역학의 저속 유동, 그래서 우리가 비압축성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유동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베르누이 이케이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르누이 이케이션을 책에서는 모멘텀 이케이션에서부터 유도를 했습니다. 책에서 한 내용은 모멘텀 이퀘이션에서부터 유도를 했고, 제가 2장 강의하면서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어디에서부터 찾아냈습니까? 에너지 이퀘이션에서, 그죠? 토탈 엔탈피가 일정하다. 일정하다는 아이디어에서부터 이제 가정을 적용을 이렇게 하게 되면 베르누이 이퀘이션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멘텀 이퀘이션은 사실 힘에 관한 얘기였고, 에너지,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는 일의 형태일 수도 있고 뭐 열의 형태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뭐 이 어떤 운동의 상태가 나타나는 두 가지 형태가 모멘텀과 에너지일 겁니다. 그래서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 모멘텀 이케이션으로부터 유도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누이 이케이션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속도와 압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알면 압력을 구할 수 있고 또 압력을 알면 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기역학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프레셔 코에피션트, 많은 양들을 무차원화해서 쓰게 되는데, 압력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압력 계수라는 형태로 무차원화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유체역학에서 다뤘던 질량 보존, 뭐 모멘텀 이퀘이션, 에너지 이퀘이션들을 이 비압 축성, 비점성 유동에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의 형태로 나타난다. 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P는 0 또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됐죠. 자, 이 포텐셜, 벨로시티 포텐셜로 표현되는 이런 형태가 수학적으로는 라플라스 이퀘이션이고, 이 식을 만족하는 포텐셜 함수는 모두 비점성, 비압축성 유동의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들은 이제 유니폼 플로, 소스 또는 싱크, 더블릿, 볼텍스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솔루션들이 되고, 이 식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선형 방정식, 리니어 방정식이니까 이 각각의 것들을 조합해서 저걸 우리 또 어떤 말을 합니까? 슈퍼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중첩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이나 공학에서 어떤 함수가 리니어하다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얘들은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를 해도 그 솔루션이 원래의 식을 만족하는구나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더블릿, 볼텍스, 유니폼 플로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해 가지고 뭐 구 주변에 원 주변의 유동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린더, 예를 들어 우리 공은 스피어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공과 그런데 공의 단면을 잘라보면 그 긴 막대기 같은 것을 실린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2차원 문제로 이렇게 실린더의 단면, 실린더의 단면은 원이 되겠죠. 그놈의 리프팅 플로.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게 야구공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야구공 커브를 던질 때, 커브를 던지면 공을 회전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그 회전하는 방향으로 힘이 발생하게 되죠. 그 발생한 힘으로 인해서 얘가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곡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야구공으로 치자면 커브를 만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자, 커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특정 방향으로 힘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공기역학에서는 리프트 폴스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이 장에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프트의 생성, 그리고 리프트 생성과 연관되는 어떤 점성 유동의 기본적인 특성, 바운더리 레이어를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다. 그러면 P 플러스 2분의 1 로브의 제곱이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이거 전에 우리 에너지 이퀘이션에서 움직이는 어떤 유체가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토탈 엔탈피로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 토탈 엔탈피는 열 에너지와 압력 에너지, 그리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V제곱, 그리고 위치 에너지, 이놈을 합친 총량을 토탈 엔탈피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인비시드, 인컴프레서블이라고 하면 온도가 일정하다 라고 가정하고, 온도와 밀도가 일정한 문제에 적용을 해보면 CVT는 일정하니까, 그죠? 의미가 없을 겁니다. 상수처럼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풀어 써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토탈 프레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토탈 프레셔는 콘스탄트하다. 뭘 따라서? 스트림라인을 따라서. 인컴프레서블 비압축성 유동에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식을 이 토탈 엔탈피에서부터 이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과정을 보면 이제 인컴프레서블이다. 그리고 즉 그만큼 속도가 낮아서 온도의 변화는 무시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유도되는 관계식인 거죠. 그리고 이걸 그래서 압력 더하기 2분의 1 V제곱, 로 V제곱, 로 GZ의 합이 일정하다. 이런 게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항은 모두 어떤 종류의 압력으로 표현되죠. 그죠? 그래서 이 앞에 P를 static pressure라고 부릅니다. 정압, 우리말로는 정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분의 1 rho v 제곱, 이놈은 dynamic pressure, 그래서 동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rho gz, 이건 이제 위치 변화, 그 우리가 댐 문제라든지 이 중력 방향으로 압력이 10m당 1기압씩 높아진다, 이런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수력, 공기에서는 사실 밀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높이로 인한 어떤 압력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을 만큼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hydrostatic pressure라고 부르는 것이죠. 보통 우리 공기역학 할 때는 주로 이 항은 그렇게 별로 많이 생각하지 않는 항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압과 동압의 합이 일정하다, 그걸 베르누이케이션이라고 부른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또 다른 이 토탈 프레셔는 전체라는 의미에서 전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PT는 P 플러스 2분의 1 rho v 제곱에서 만약에 속도가 0이 되었다, 그러면 전압하고 정압이 같죠. 그죠? 근데 이때의 압력의 의미는 속도가 0일 때의 의미니까 스태그네이션, 정체되어 있을 때의 압력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태그네이션 프레셔,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는 이걸 전압이라 부르기도 하고 정체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압력과 속도, 정압과 동압의 합, 즉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한 지점에 압력과 유체의 속도를 알고 있어서 전압을 구할 수 있다면, 즉 전압을 알고 있다면,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어느 지점에 속도를 알고 있다, 속도를 알고 있다고 하면 압력을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또는 압력을 알고 있다고 하면 속력의 크기를, 속도의 크기, 즉 속력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건 전압이 일정하다 라고 했을 때 이 전압에 대한 공식은 정압과 동압의 합으로 표현되는데, 이건 비압축성 유동에서만 유효한 얘기입니다. 만약 이게 압축성 유동이 되었다 라고 하면 토탈 엔탈피는 일정하지만 전압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압축성 유동에서는 전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어느 각 지점의 정압을 이렇게 다른 지점의 값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다른 형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비압축성 유동에서만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이제 우리가 이번 공기역학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관계식을 앞으로 쓰게 되는데, 속도를 알면 압력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문제에서 우리가 벨로시티 포텐셜을 구했다. 벨로시티 포텐셜을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놈을 각 방향으로 미분한 그레디언트가 속도 벡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 벡터를 안다는 얘기는 속도의 크기를 안다는 얘기죠. 자, 속도의 크기를 알면 동압을 결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우리는 압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 공기역학에서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베르누이케이션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의 이래 적용을 할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피토 튜브죠. 피토 튜브는 여기 이 전투기 이 앞쪽에 사진이 요러 있는데, 요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요 옆에 이와 같이 이렇게 뾰족하게 톡 튀어나온 놈이 존재합니다. 앞쪽을 향해서. 이 붙어 있는 이 놈이 하는 일이 뭐냐면 속도계입니다. 피토 튜브는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자, 요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요 왼쪽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 톡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요 1번, 2번 요 영역이 되겠죠.
그죠? 요 영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동체에 붙어 있는 게 요 3번 면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리고 그곳에 기본 요 1번, 2번 면을 이렇게 좀 막대처럼 그려놓은 게 아래 사진인데, 자, 2번 면은 면의 이 속도 방향을 향한 면이고 1번 면은 옆에 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토 튜브 앞쪽에 압력을 이렇게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유동이 속도 벡터가 이렇게 쭉 속도가 이렇게 쭉 유동이 쭉 흘러올 때 유동이 물체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압력이 증가를 합니다. 왜 증가를 할까요? 자, 2번 지점에서는 이론적으로 보면 유체가 와가지고 2번 지점에 딱 부딪혀서 저 지점은 유체가 멈춰지는 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주변의 스트림라인을 보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번 지점에서는 이론적으로 속도가 매우 낮은 값이니까 거의 정체 압에 가까운 압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피토 튜브의 앞쪽 팁에서는 스태그네이션 프레셔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측정을 해봐도 이와 같이 압력이 최소가 됐다가 기타 이 표면을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가면 압력이 유동이 다시 여기서 가속이 되겠죠. 표면을 따라 흘러가면서 유동이 가속이 됩니다. 0이었다가 위쪽에선 속도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가속될 수밖에 없겠죠. 그에 따라서 압력도 덩달아 이렇게 쭉 줄어들었다가 이게 어느 정도 거리를 지나가게 되면 압력이 거의 자유류, 즉 이 V의 속도 크기를 이곳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당연하게도 외부 속도에 대해서 이 전압이 동압으로 나누어지니까 1번 지점에서 요 측정하게 되는, 즉 면에 수직하게 딱 구멍이 나 있는 이 홀을 따라서는 이 스태틱 프레셔, 즉 정압이 측정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긴 관의 피토 튜브의 1번 점, 2번 점을 통해서 우리는 동압과 2번 점을 통해서 동압이 아니고 전압을 측정하고 1번 지점을 통해서 정압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2번 지점이 이 2번 지점에서 측정한 압력이 P2고 이놈이 토탈 프레셔가 되겠고 이놈이 P1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유동에 우리가 실제 문제로에는 여기에 표면에 점성으로 인한 경계층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효과를 우리가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면 비점성, 비압축성 유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P1 플러스 2분의 1 V1 제곱하고 P2. 자, P2 지점에서는 속도가 0이니까 그놈이 전압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식이 성립될 테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V1은 2배의 P2 마이너스 P1 나누기 로의 루트와 같은 값으로 측정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여기 사진에도 있다시피 이런 전투기들은 사실 인컴프레서블 영역을 날지 않습니다. 아무리 늦게 날면 격추당하니까요. 대부분 초음속 유동을 납니다. 초음속일 경우에는 일단 이 베르누이케이션이 성립하지 않겠죠. 베르누이케이션이 성립하지 않을 테고 그때는 다른 방법으로 압축성 효과를 고려해서 조지점의 압력을 측정하고 속도를 환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개념적으로 넣은 그림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법칙을 이제 기본적으로 쓴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앞에 우리 2장에서도 많이 다뤘듯이 질량 유량을 측정하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 여러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m는 컨트롤 그냥 특정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서피스에 대해서 로 v 벡터 노멀 벡터 da와 같이 표현되고 이놈이 노멀 벡터가 되겠죠. 그죠? 그 평균값으로 보면 v average 속도고 로 va와 같이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위에 있는 이 박스나 이 밑에 있는 수축형 관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곳이 하나고 나가는 곳이 하나니까 각각에 대해서 1번 지점과 2번 지점의 질량 유량은 동일하겠죠. 그죠? 질량 유량이 동일하니까 항상 로1, V1, A1은 로2, V2, A2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플로미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우리가 여러분들 운전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플로미터 이 주유소에 가면 주유기를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거기에 그 꼭 바람개비 같은 게 딸딸딸딸 지나면서 돌아가면서 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측정하는 장치들을 보셨죠.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바람개비가 몇 번 돌았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긴 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 가지 형태의 유량계 플로미터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오리피스형이 있고 이런 조그만 관 이게 둥근 관이죠. 둥근 관의 단면입니다. 둥근 관의 단면이고 거기에 뭐라고 부릅니까? 패킹이라고 부릅니까? 고무 패킹이라고 부릅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끼워 가지고 압력차를 강제로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즐 형태 이런 형태가 있고 흔히 말하는 노즐은 면적의 차이를 만들어서 어떤 유동의 특성을 바꾸는 장치를 말합니다. 또 맨 아래에 있는 이 그림 같이 이와 같이 어떤 긴 관이 있다가 이렇게 면적이 좁아지는 구간이 있고 다시 면적이 넓어지는 이런 구간이 있는 이런 장치를 벤츄리 미터라고 부릅니다. 유량계의 입장에서. 근데 뭐 실제로 자 우리의 요체는 뭐겠습니까? 자, 어느 특정한 두 지점의 압력을 알면 그로부터 우리가 유량을 결정할 수 있다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요 1번식은 뭡니까? 자, 1번 특정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두 지점에서 이게 비압축성, 비점성 유동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1번 지점과 2번 지점에서 전압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이 관 내부 유동에서는 전압이 결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마찰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우리가 길이가 길지 않다고 하면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베르누 이케이션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관계는 이 질량 유량이 일정하다. 1번 지점의 m하고 2번 지점의 m가 같다 라고 했을 때 로 AV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두 지점의 압력을 두 개 안다 라고 하면 이제 속도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라는 두 개의 언노운이 있는 거죠. V1과 V2. 언노운이 V1과 V2일 겁니다. 그런데 1번 지점과 2번 지점에 사실 내부에 이렇게 유동이 뭐 면적도 달라지고 안에 무슨 장치도 있고 해서 평균적인 속도를 알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질량 유량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질량 유량 관계를 이용해서 요 지점의 P1과 P2는 아는 값이고
V1과 V2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로부터 아래 3번식과 같은 관계식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unknown 두 개가 있고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그로부터 Q를 즉 유량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두 지점의 어떤 면적 B를 알고 있고 압력 차를 알면 그로부터 우리가 유량을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와 같이 이 두 지점의 어떤 면적을 달리 만들므로써 압력 차를 만들고 그로부터 질량 유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냥 이런데 쓰인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예제를 만든 것입니다. 실제적인 상황을 따져보면 이렇게 이론적으로 구한 3번식과 같이 이론적으로 구한 것보다 실제로 이 유량을 측정해 보면 좀 더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이 뭐 올피스나 노즐, 뭐 벤츄리미터 이런 데서 유동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는 속도 V1과 V2는 평균 값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평균 값에 우리가 2장에서 얘기했듯이 베타 뭐였습니까? 모멘텀 코렉션 팩터와 같이 실제 모멘텀의 차이하고 또는 에너지 이케이션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면 알파가 되겠죠. 에너지 코렉션 팩터와 같이 실제 우리가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한 적분을 평균값으로 대체했을 때 코렉션을 해줘야 되는 요 차이점들이 있고 또 요것들은 이제 유속의 형태를 안다고 했을 때 값을 아는 것이지 실제로 이와 같이 복잡한 형태를 갖추게 되면 저 값이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대체로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이와 같이 이론적으로 구한 값에 비해서 작은 값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이런 관유동 유속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이벤트가 뭐냐면 이 슬루스 게이트라고 뭐 이런 겁니다. 댐 같은 데서 처음에 문을 닫아 놨다가 문을 개방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유동이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닫혀 있다가 문이 이렇게 열렸을 때 유동이 그냥 여기서 반듯하게 이렇게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유동이 반듯하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공류를 가지고 좁아진 면적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유동이 여기서 이렇게 회전하는 성분을 가지면서 이제 원심력을 가지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약간의 공류를 가진 면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최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최대 수축 단면적 해서 뭐 이걸 뭐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지만 배나 뭐 콘트락터 뭐, 효과라고 부릅니다. 어떤 구멍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 여기다 내가 구멍을 뚫었다. 이 구멍을 뚫었다 하면 이 구멍의 크기만큼 유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배나 컨트락터 이펙트만큼 면적이 좁아졌다가 다시 확장하게 되는 그런 이벤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 뭐 인터넷에 좀 찾아보면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자, 이 벤츄리미터, 요 벤츄리 효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재밌는 얘기들이 또 많이 있는데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조그만 얇은 실 같은 걸 하나 매달아 놨습니다. 앞쪽에서.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바람을 부는 왼쪽에 벤츄리 튜브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갈수록 면적이 이렇게 좁아지다가 제일 가는 목을 지나면서 면적이 넓어지죠. 자, 그리고 밑에 이 깔때기 같은 것들이 가까이 꼽쳐 있는데 얘가 하는 일이 뭘까요? 얘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압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료수를 빨대로 음료수를 빨아 먹습니다. 그럼 음료수가 당겨오는
근본적인 원리는 뭘까요? 내가 음료수를 이렇게 빨대를 빨았을 때 거기에 사실은 위쪽 공기를 내가 폐 속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일종의 뭐 매우 낮은 압력, 즉 진공에 가까운 압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압력이 낮아지고 그로부터 그 압력 차로 인해서 위로 올려지는 음료수가 위로 올려지는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각의 서로 다른 색깔의 깔때기들이 이렇게 꽂혀 있는데 이 깔때기에서 이 색깔들이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그 지점에 압력이 낮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재생을 해보면 가장 면적이 좁은 데에 유동이 가속이 되니까 압력이 낮고 그래서 가장 높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1번, 2번, 3번, 4번에서 1번, 2번은 별로 차이가 없다가 저 지점에서 이 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매우 빨라지게 되겠죠.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폐X 리즈 있죠. 그놈의 내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긴 관이 있고 여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분무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분무기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실 벤츄리미터입니다. 벤츄리 관처럼 면적에 관이 있는데 그 관의 면적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기의 흐름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공기의 흐름이 있을 때 관이 면적이 좁아지니까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지니까 압력은 낮아지는 거죠. 압력이 낮아지니까 여기에 연결된 이 그 통 안에 그 냄새 제거제가 요 관을 따라서 쭉 딸려 올라오게 되는 거죠. 이걸 벤츄리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런 벤츄리 효과는 사실 건물에서도 예를 들어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두 개의 건물이 있고 지금 이건 실제 사실 좀 거의 실화에 가까운 얘기인데 한번 제가 어디 소방부대 같은 데서 소방청에서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 헬리콥터 때문에 뭐 민원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불이 나서 소방 헬기가 출동을 했는데 그 소방 헬기 때문에 불을 더 키웠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겼냐면 건물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 이 건물 사이는 그렇게 넓지가 못하죠. 그죠? 넓지가 못한데 요 위쪽에 헬리콥터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헬리콥터 봐서 알겠지만 이 주변에 굉장히 아래쪽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나오죠. 그죠? 그래서 헬리콥터 프로펠러 밑에 있으면 머리 다 헝클어집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 사이에 건물 사이에 있는 요 어느 지점에서 불이 난 거죠. 어느 지점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쭉 불어오면서 이 건물 사이의 바람의 속도를 왜냐하면 처음에 넓은 곳에서 헬리콥터 바람이 불었다가 이놈이 건물 사이의 좁은 통로로 빠져나가면서 가속이 된 거죠. 그러니 가속이 되니까 요 주변의 압력이 많이 낮아졌겠죠. 그래서 이 안에 집 안에 불이 났던 불이 바깥쪽으로 확 다 딸려 나온 겁니다. 창문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건너편에 불이 옮겨 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헬리콥터 때문인지 아닌지 그만큼 강력한 건지 참 애매한 문제죠. 또 마침 그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이 이벤트임은 틀림이 없는데 헬리콥터 바람 때문이냐 원래 강하게 불었던 바람 때문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이슈가 됐던 겁니다. 이런 이벤트들이 이런 이벤트가 사실 벤츄리 효과
효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뭐 건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건물을 하나 더 얘기해 보면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건물이 있고 여기서 굉장히 강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그럼 여기서 바람이 이 표면을 이렇게 타고 흘러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요 베나 컨트럭터 이펙트처럼 요 곡면을 따라 흐르면서 여기에 면이 바깥쪽으로 흐르려고 하겠죠, 유동은. 그러면서 여기에 매우 낮은 압력을 가진 작은 갇힌 영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지점의 압력이 매우 낮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뭐 출입문이 있다든지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출입문을 통해서 압력이 낮아지니까 흡입하는 효과들이 이렇게 생겨서 뭐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물이나 건축물 이런 거 설계할 때 이런 벤츄리 효과 이런 걸 벤츄리 효과 I죠. 벤츄리 효과를 이렇게 고려해서 구조물을 설계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이 속도와 압력 관계에 관한 얘기들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대표적으로 이 면적을 변화시켜서 유동의 속도를 가속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이 서브소닉 윈드 터널입니다. 아음속 풍동이죠. 여러분들 뭐 이번 학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풍동 실험도 온라인 동영상으로 대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도면이 우리 건국대학교 중장비동에 있는 큰 풍동의 도면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보다시피 여기 큰 모터가 이쪽에 큰 팬이 있습니다. 자, 큰 팬이 있고 이 팬을 뱅글뱅글 돌려가지고 가압을 해줍니다. 그래서 팬을 지난 유동에 과 지나기 전에 압력이 서로 다르게 돼가지고 바람이 앞쪽으로 선풍기 바람처럼 바람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부터 유동이 쭉 타고 흘러오다가 이쪽에서 이와 같이 면적이 좁아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음속 풍동에서 노즐이라고 부릅니다. 유동을 가속시키는 장치를 노즐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하게도 면적이 좁아지니까 유동의 속도는 빨라지겠죠. 그리고 여기가 테스트 섹션입니다. 측정 부위가 되는 거죠. 그 테스트 목적이 끝나면 다시 속도를 낮춰주게 됩니다. 속도를 왜 낮춰주게 되는 걸까요? 팬에 동력이 많이 들고 저 순환기 내부의 속도를 다시 원상 회복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순환기 체계를 하나로 만들려면 다시 속도를 낮춰주고 압력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죠? 이렇게 속도를 낮춘다고 해서 이런 장치를 디퓨저라고 부릅니다. 이 디퓨저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 있는 향기 나는 디퓨저하고 좀 다른 거죠. 그거는 확산시키는 거죠. 향기를 확산시키는 장치고 확산이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한 뜻인데 얘는 이제 뭉쳐있던 운동 에너지를 풀어준다는 의미에서 디퓨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풍동 장치가 이와 면적의 변화를 이용하는 나즐 디퓨저 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제 면적의 변화 관계를 어떤 두 지점이 있을 때 이 면적의 관계를 알고 내가 압력을 안다면 특정 지점에 속도를 맞춰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면적의 비율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내가 원하는 속도를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관계식에서 보다시피 면적의 비가 속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특정한 두 지점의 압력차가 커질수록 마찬가지로 속도가 가속이 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풍동 설계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요소들을 이용하되 이 내부에서 이 압력차를 만들어내는 팬, 이 압력차를 만들어내는 건 팬이 전기를 소모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 공기를 돌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저 팬이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급적 팬에 필요한 에너지, 저게 돈이죠. 전기료로 나오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최소로 하면서 내가 원하는 장치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이제 풍동 설계의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책 뒤쪽에 후반부에 보면 특별한 토픽으로 이 풍동 설계에 관한 얘기들이 일부분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앞에서 이제 압력의 차이, 면적의 차이, 그리고 속도의 차이들의 관계를 베르누이케이션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압력을 잘 아는 거, 왜 이 압력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적분 과제처럼 이 표면에 이 압력을 안다, 그리고 또는 쉬어 스트레스를 안다. 이것은 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양력, 항력, 모멘트를 바로 계산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죠? 그 중에 이 쉬어 스트레스보다 이 압력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압력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과목을 듣는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압력을 그 크기로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Pressure Coefficient, CP.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한테 CP가 뭐니? 라고 물으면 CP, 여기서 많이 봤죠? 정압 비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기호만 같을 뿐이죠. 그죠? 우리 압력을 다룰 때 CP는 Pressure Coefficient입니다. 이거의 뜻은 어느 특정한 지점의 압력을 내 기준이 되는 압력. 예를 들어 우리 항공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기준이 되는 압력은 외부 대기압이 될 겁니다. 외부의 압력이죠. 만약에 내가 뭐 어떤 항공기가 해수면 고도에서 이렇게 날아간다고 하면 해수면 압력이 될 테고 뭐 고도 22km에서 날아간다고 하면 그 지점에서의 공기의 압력이 되겠죠. 그게 기준이 되겠죠. 그것을 동압으로 나눈 놈을 게이지 프레셔를 동압으로 나눈 놈을 압력 계수라고 부릅니다. 동압은 앞에서도 했듯이 2분의 1 로 V 제곱이 되는 거죠. 이것도 자유류의 값이 될 겁니다. 자, 왜 이렇게 압력을 정의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압력 계수는 P-P 인피니티 오버 Q 인피니티입니다. 그래서 이걸 베르누이케이션 관계식으로부터 써보면 P 플러스 2분의 1 로 인피니티, 요것도 인피니티죠. V 제곱, 밀도가 일정하니까 하고 모든 지점에서 전압이 일정하니까 P 인피니티 플러스 2분의 1 로 V 인피니티의 제곱하고 값이 같은 거죠. 그래서 P 마이너스 P 인피니티는 속도에 관한 관계식으로 변환시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결국 압력 계수는 1 마이너스 V 오버 V 인피니티의 제곱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즉 속도를 알면 그냥 압력 계수가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압력 계수를 알면 이걸 적분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날개 표면 위에 각 지점에 내가 속도 분포를 알면 뭐 사실 하중을 다 구한 거와 마찬가지가 되죠. 자, 이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즉 정체점에서, 즉 속도가 0이 되는 곳에서는 CP가 항상 1.0인 거죠. 이 문제는 모든 문제에 동일한 얘기죠. 대형 항공기, 뭐 소형 항공기, 그 다음에 내가 물 안에서 뭐 젖고 있는 내 손을 떠나서 어느 지점이든 속도가 0이라고 하면 압력 계수는 항상 1.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만 가지고서는
어떤 정체점에 서의 거기에 압력이 상황에 따라서 다 의미가 달라지죠. 근데 이 압력 계수로 식을 딱 이렇게 표현하고 나면 정체점에서는 항상 1.0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가지고 정의에 따라서 주변 ambient pressure, 주변 압보다도 압력이 더 높으면 Cp는 양수고 낮으면 음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기본적인 특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여러 가지로 이제 식이 간결해지고 우리가 그 크기의 정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도대체 지금 측정되는 압력이 동압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는지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압력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익형 주변의 압력 분포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익형의 압력 분포 저렇게 그려놓고 바람이 분다. 그러면 윗면에서는 유동이 요 면을 타고 올라가면서 압력이 낮은 값을 가지죠. 그래서 보통 이걸 그릴 때는 마이너스 CP를 그립니다. 또는 CP를 해놓고 숫자가 거꾸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윗면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정체점이니까 유동이 앞에서부터 와가지고 정체점에 딱 만났습니다. 그럼 속도가 0이죠. 그러면 압력은 얼마입니까? 그 지점에서. 1.0의 값을 가지죠. 그죠? 자, 그 지점에 CP는 1.0일 겁니다. 거기서부터 유동이 다시 가속이 돼야 되니까 압력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죠? 압력이 점점 낮아져 가지고 요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다 평평한 영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압력이 점점 떨어지겠죠. 그리고 요 끝부분으로 가면 어떤 압이 돼야 됩니까? 결국엔 대기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으로 수렴해 갈까요? 거의 0의 값으로 이렇게 수렴을 하겠죠. 정확한 0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아랫면은 자, 면이 곡률이 이렇게 낮아서 아랫면은 덜 가속이 됩니다. 그래서 압력도 덜 낮아지죠.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이 면적을 우리가 적분하면 대략적으로 양력 계수가 큰 값을 가지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받음각에 따라서 이 얼만큼 낮은 압력 지점이 발생하는가 요거는 이제 문제마다 달라지겠지만 어딘가에는 CP가 1.0이 되는 점이 존재한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들한테 KU112F에 대해서 그 실험 데이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 실험 데이터에 CP가 1.0이 되는 곳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왜 그걸 측정하기가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익형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있는데 두꺼운 곳은 요 바깥쪽 이 가운데 지점이고 이 앞쪽은 사실 굉장히 얇은 편입니다. 이 매우 얇은 영역에 좁은 영역에서 압력이 매우 크게 바뀌죠. 그죠? 그런데 여기다가 압력을 측정하려면 앞에서 뭐 피토 튜브처럼 이렇게 구멍을 뚫는다든지 뭔가 센서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매우 어려운 겁니다. 물론 돈이 매우 많으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모든 영역을 세밀하게 측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림을 그려보면 데이터가 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1.0이 아닌 값이 있는 거죠. 그럼 분명히 1.0이 있어야 되는데 어딘가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딘가를 잘 추정해 가지고 그 점에 포인트를 하나 실제로 나중에 넣어주게 되면 훨씬 정확한 CL 그리고 압력 항력을 양력과 압력 항력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베르누이 법칙과 이 압력 계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매우 중요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점성 인컴프레서블 유동에 대해서, 즉 베르누이 법칙이 성립하는 유동에서 속도의 분포를 안다고 하면 우리는 압력 분포를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장의 기본 아이디어가 자,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솔루션 파이 1, 파이 2, 파이 3 이런 것들이 쭉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익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익형 주변의 유동을 얘들의 조합으로 유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냥 소설은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만들고 이 유동을 표현하는 내가 전체 포텐셜을 찾는다고 하면 그놈을 미분하면 속도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속도 벡터를 알면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CP는 1 마이너스 핀트 V제곱을 이용해서 이 익형 주변에 속도 분포를 하니까 각 지점에 CP 값들의 분포를 주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CP 값들의 분포를 알면 우리는 그로부터 CL, CD 같은 값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압력 계수를 이용한 것이고 방금 얘기를 했듯이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지금 적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했듯이 incompressible irrotational flow. 자,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가 0이면 incompressible이다. 그리고 볼티서티가 0이면 컬이 0이면 irrotational flow죠. 그죠? 그럼 우리는 요 둘을 모두 만족하는 조건을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벨로시티 포텐셜을 정의했을 때 속도 벡터는 벨로시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다. 그죠? 그래서 저걸 나눠 써보면 U는 라운드 P, 라운드 X, V는 라운드 P, 라운드 Y. 이걸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로 표현할 수도 있죠. 어떻게 됩니까? U는 요 밑에 쓰여져 있죠. 그죠? 라운드 P, 라운드 R. 그리고 이때는 V가 아니죠. 그죠? 그때는 이 세타 방향 속도고 R분의 1 라운드 세타 라운드 P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속도 벡터가 주어졌을 때 자, 그레디언트의 컬은 수학적인 얘기입니다. 이 물리적인 얘기가 아니고 수학 연산에서 속도 벡터의 컬은 그레디언트의 컬은 무조건 0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도 벡터를 벨로시티 포텐셜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이 존재한다면 그놈은 항상 이 식을 만족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컬이 0이면 이로테이셔널이고 그죠? 근데 이 속도 벡터가 벨로시티 포텐셜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되니까 이때 항상 이놈은 항상 0이 되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우리가 속도 벡터를 벨로시티 포텐셜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그 유동은 비회전 유동임이 틀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벨로시티 포텐셜이 존재한다면 유동은 비회전 유동이다. 존재하는 걸 찾을 수만 있다면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런 벨로시티 포텐셜이 있을 때 그놈이 인컴프레서블 유동이 되기 위해서는 속도 벡터의 다이버전스가 0이 돼야 되는데 자 그레디언트의 다이버전스가 뭐가 되냐면 라플라시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에 보면 두 번 미분한 각 방향으로 X방향으로 두 번 미분한 거 Y방향 미분 Z방향 미분의 총합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미분 방정식을 편미분 방정식이죠.
이 편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P를 찾기만 하면 그놈은 무슨 말입니까? 인컴프레서블이기도 하고 이로테이셔널이기도 하고 P가 존재하니까 벨로시티 포텐셜이 존재하니까 즉 우리가 원하는 인컴프레서블 이로테이셔널 플로어의 솔루션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솔루션을 어떻게 찾는 것이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고민거리인 거죠. 저걸 어떻게 풀 것이냐. 편미분, 미분 방정식도 못 푸는데 그죠? 편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풀까요? 옛날에는 저걸 이제 뭐 어떤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 이 식을 만족하는 어널리틱한 솔루션, 막 뭐 급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런 거 하나 구하면 박사학위 받고 그랬답니다. 100년 전만 해도.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 컴퓨터로 해결해 버리는 거죠. 수치 해석을 동원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포텐셜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 포텐셜 플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앞에서 그 벨로시티 포텐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는 스트림 펑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트림 펑션은 항상 2D에서만 유효합니다. 벨로시티 포텐셜은 3D 개념까지도 확장할 수가 있는데 이 스트림 펑션은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되고 그놈의 다이버전스는 항상 0이고 또 여기에다가 볼티서티에다가도 대입을 해보면 이놈이 항상 0이 되는 함수인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2D 유동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라플라스 이퀘이션은 우리가 이 PDE를 푼다고 하면 항상 바운더리 컨디션을 필요한 거죠. 자, 디퍼렌셜 이퀘이션, 편미분 방정식. 편미분 방정식으로 가기 전에 그냥 미분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편미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 dy dx 더하기 3y는 0이다. 이건 미분으로 구성된 방정식이죠. 자, 이 솔루션이 뭡니까? 자, y가 x로 구성된 함수입니다. 근데 그놈을 x로 미분했더니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dy dx가 마이너스 3y. 자기 자신의 3배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죠? 아마 여기서 2분의 3 2분의 3 뭐 y 제곱 플러스 c 이래 쓰는 사람들은 없겠죠? 자, 무슨 차이입니까? dy dx 가 마이너스 3x면 이걸 그냥 x로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c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y에 대한 적분이죠. 그죠? 자기 자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y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변분법 뭐 이래 적분하면 y는 뭐가 됩니까? c 2에 마이너스 3x 뭐 이런 형태로 표현되죠. 그죠? 맞습니까? 2차 미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1개 미분 방정식의 기본적인 솔루션은 익스포넨셜 함수처럼 나옵니다. 근데 이 솔루션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되지만 이 C 값은 특수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죠. 그걸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이니셜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공업 수학할 때. 그래서 뭐 y0가 1이더라. 즉 x가 0일 때 y 값은 1이더라. 이런 걸 이제 대입해가 C 값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죠? 자, 우리는 자, 라플라스 방정식은 뭐 2차원에서 이렇게 써보면 이런 얘기죠.
자, 이건 x와 y에 대로 구성되어 있는 파샬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분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그런 걸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니셜 컨디션과 같이 어떤 2차 미분이니까 두 개씩 각 방향으로 두 개씩의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죠. 이거에 정확한 답을 구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제 크게 보면 인피니티 바운더리 컨디션. 이게 뭐냐면 아주 원방에서는 유동이 항상 일정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익형 문제다. 그럼 아주 먼 곳에서 v 인피니티의 속도로 온다. 라고 하면 이 유동에 대해서도 라플라스 이퀘이션이 성립해야 되고 포텐셜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정보라야 되는 거죠. 그럼 그때 속도는 v 인피니티 그리고 y 방향 속도는 0이겠죠. 근데 만약에 뭐 유동이 꼭 x 방향으로만 오라는 법은 없죠. 예를 들어 바든각 뭐 알파의 바든각을 가지고 온다. 그러면 그때는 u는 뭐 v 인피니티 코사인 알파고 v는 v 인피니티 사인 알파가 되죠. 이건 이제 문제마다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조건들이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특정한 바운더리 값을 결정해주는 밸류를 특정하는 방법이 딜레이 컨디션이라고 부르고 수학할 때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또는 그레디언트로 결정하는 거. 예를 들어 뭐 기울기의 변화가 없더라. 이런 경계 조건을 줄 때 그런 타입을 노이만 컨디션. 뭐 그건 타입이고 그죠? 뭐 문제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조건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조건이 주어져야 우리는 그 답을 특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물체를 둘러싸고 있는 표면에 대해서 월 바운더리 컨디션, 벽면에 해당되겠죠. 물체 표면, 월입니다. 여기서는 이 스트림 라인이 벽을 미믹한다, 표현한다. 즉, 뭔 말이냐면 앞에서 들어오던 유동이 이 물체를 뚫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체 표면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에서 유체는 표면을 이렇게 표면에 평행하게 그래서 플로우 탄젠시라고 부릅니다. 표면을 평행하게 흐를 것이다 는 얘기입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 월이 하나의 스트림 라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동 입장에서 보면 거기에도 하나의 이 익형의 모양과 닮은 하나의 스트림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유동이 벽면을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 즉 속도 벡터와 노멀 벡터, 벽면의 노멀 벡터의 내적이 0인 거죠. 그 속도 벡터하고 노멀 벡터 직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플로우는 표면에 탄젠트하게 흐르는 거죠. 자, 그래서 속도 벡터는 P의 그레디언트니까 P의 그레디언트를 노멀 벡터랑 내적하면 수학적으로 보면 라운드 P, 라운드 N이 0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노이만 컨디션이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또 스트림 펑션을 내가 쓴다고 하면 스트림 펑션 같은 경우에는 자 벨로시티 포텐셜과 수직한 놈이죠. 즉 이게 스트림 라인이 되니까 이 스트림 라인의 방향 스트림 라인 방향의 벨로시티 포텐셜 그 스트림 펑션은 콘스탄트죠. 그죠? 그래서 스트림 라인 방향으로의 스트림 펑션의 변화는 0이니까 스트림 펑션의 경우에는 이게 노멀 벡터고 면의 평행한 벡터가 S로 표현되는 방향 벡터입니다. 그 이런 조건들을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 건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매틀랩 코드로 이거 익형 주변에 이 포텐셜 플로우를 풀 때 이런 경계 조건이 사용이 되니까 개념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매우 복잡한 것 같은데 하고 싶은 얘기는 간단합니다. 자, 라플라스 방정식 형태로 우리가 이 인비시드 인컴프레시블 플로우를 표현했고 결과적으로 그로부터 벨로시티 포텐셜이나 스트림 펑션을 얻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그럼 그때 특정한 문제를 특정하는 경계 조건들이 적절히 주어져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 문제에 맞는 벨로시티 포텐셜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한번 간단한 예제를 가지고 이 벨로시티 포텐셜을 푼다는 것이 뭔지를 가지고 전산유체역학의 가장 원시적인 모형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엘리멘터리 솔루션, 즉 라플라스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벨로시티 포텐셜 또는 스트림 펑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수학적으로 일일이 찾는 건 아주 옛날 사람들이 다 했던 일이고 우리는 그 결과만 이렇게 이용을 해보자는 것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